한국어를 할 수 있나요? 요즘은 그 질문을 먼저 받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에서 한국어는 아무 의미 없는 언어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죠? 그걸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자동차 공장 하나가 착공되자 사막의 언어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뉴스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던 시절부터 한국어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어가 갑자기 중요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중요해진 게 아니라 국가가 만나는 순간에 그 언어에 진짜 힘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걸. 오늘 저는 왜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한글이 취미의 언어에서 국가의 언어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살 알아르비입니다. 32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중동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2025년 5월 현대자동차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지역 최초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해마다 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청년들에게 이 공장은 새로운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리야드와 제다 전역의 한국어 교육기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킹사우드 대학의 한국어 과정은 수강 신청 시작 후 단 30분 만에 정원이 찼고 시내 서점들은 한국어 학습 교재 재고가 동났습니다. 이제 사우디에서 한국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모든 사람이 비웃을 때 혼자서 묵묵히 한국어를 공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겨우 3년 전만 해도 사우디에서 한국어는 존재감 없는 언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는 필수였습니다. 국제 업무의 공용어였고 모든 기술 자료가 영어로 작성되었으니까요.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선택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중국어 학습자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범주였습니다. 왜 배우는지 설명하기 곤란한 언어였죠. 실리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채용 공고 어디에도 한국어 요구 사항은 없었고 대학의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업무 현장에서 쓰이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굳이 그 언어를 배우느냐고. 독일어를 배우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저도 당당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처럼 보였으니까요. 누가 물으면 그냥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재미있는 언어라고, 배우는 과정이 즐겁다고. 하지만 그런 대답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리야드 시내의 작은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첫날에는 15명의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케이팝을 좋아하거나 한국 드라마 팬이었던 젊은 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에는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5명만 남았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는 저를 포함해 겨우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도 포기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봤자 활용할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킬도 아니었고 경력 개발에 보탬이 되지도 않았으며 급여 인상과도 무관했습니다. 개인적 흥미 외에는 어떤 실질적 이득도 없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언어가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무가치하다고 단정하던 그 언어가 불과 2년 후 사우디 산업 현장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겨울, 저는 꾸준히 어학원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학습하고 기초 문장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강사는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이세 선생님이었는데 수업 중간중간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준 여러 이야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국민들은 학습하고 창조하고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전의 토대에는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그저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를 이해하는 창문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것은 추상적인 감상일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초반, 사우디 자동차 업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확증 없는 소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었고 공식 성명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그 소문을 듣고 크게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에는 이미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었고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부서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파이살, 아직도 한국어 공부하고 있나? 시간 아까운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한국어 쓸 일은 절대 없을 걸세. 차라리 독일어 실력이나 더 키우는 게 어때?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들어온다 해도 결국 독일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한산한 교실에서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이세 선생님과 저, 그리고 한두 명의 수강생.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길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순간 제가 묵묵히 쌓아온 시간이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던 그 언어가 곧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언어로 변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킹사우드 대학교에서 30분 만에 마감되는 한국어 수업을, 동나버린 한국어 교재를, 인파로 붐비는 한국어 학원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K-팝도 아니었고 한류 열풍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한국어 학원으로 이끈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리야드 공과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산업화에 관한 비교 연구서였는데 그중 한국 챕터를 읽다가 멈춰섰습니다. 한국이 일구어낸 성취가 너무나 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우디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산업 기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문맹 상태였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원조가 필요한 최빈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60년 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되었죠.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속도에 압도당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없었죠.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남한의 면적은 사우디의 5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책은 여러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수출 중심 전략, 정부와 기업의 협력, 기술 도입과 혁신,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책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1444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문자 해독률을 급격히 높였고
이것이 근대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문자와 국가 발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우디는 아랍어라는 위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한글처럼 특정 시점에 창작된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목적,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지 못해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사례는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지식이 특정 계층에만 속하면 안 된다는 믿음. 그것이 한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가진 국가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부터 달랐습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었고, 교육이 평등하게 제공되었으며, 능력에 따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19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80년대 전자산업, 90년대 정보통신. 매 10년마다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국가가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에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225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라는 것, 위기 앞에서 함께 선다는 것,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중심에는 모두가 공유하는 언어, 한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고방식이고 세계관이니까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초, 저는 리야드의 한국어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비록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몰랐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첫 수업을 듣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새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문자의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고, 노, 덜, 리. 각각의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한글은 1444년에 창제되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목적, 만든 원리가 모두 명확한 문자라고.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설계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요. 아랍어는 위대한 언어입니다. 코란의 언어이고 수백 년간 학문과 예술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아랍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명확한 철학과 설계 원리를 가지고 창작된 문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원문과 함께 영어 번역본이었죠.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왕.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왕. 그것은 단순히 문자를 보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식과 표현의 권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기도 쉬워서 하루면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일주일이면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랍어와 영어를 배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뒤 조선의 문맹률은 급격히 낮아졌다고. 양반만이 아니라 평민도, 여성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민주주의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며 지식이 평등하게 전달되는 사회. 그것이 한글이 만들어낸 토대였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표음 문자이면서도 표의 문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한 음절을 만드는 방식은 시각적으로 명확했고 읽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정보 처리 효율이 매우 높은 문자라고,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영어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읽는 속도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한글 사용자는 영어 사용자보다 평균 30% 빠르게 텍스트를 처리한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문자 자체가 효율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배우기 쉬운 것을 넘어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한국어 뉴스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었지만 점차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명확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 동사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 문장 구조가 체계적이었습니다. 애매함이 적었고 책임 소재가 분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문장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언어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본 드라마는 산업 발전을 다룬 작품이었는데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일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고방식이고 문제 해결 방법이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한글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문자였고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 역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어냐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비록 그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몰랐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글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문자를 넘어 국가를 이해하게 되었고 언어를 넘어 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사우디 자동차 산업계는 조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소문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리야드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품질 관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 기술이 주류였던 현장에서 한국 기업은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기술 문서도 영어나 독일어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어는 현장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산업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본사를 시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어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공부한 상태였는데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고 업무 관련 문서도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부서장이 물었습니다. 파이살, 자네 아직도 한국어 배우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간 낭비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한국어 쓸 일은 없을 걸세. 독일어나 더 배우지 그래. 동료 엔지니어 압둘라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비넨 공대에서 석사를 마친 엘리트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온다고 해도 결국 독일 기술을 따라올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가져올 것이고 그 방식을 이해하려면 언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기업은 영어로 소통했지만 한국 기업은 핵심 업무에서 한국어를 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22년 여름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고 그 안에 외국 기업 유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 발표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변화가 곧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명확해질 거라는 것을요. 가을이 되자 움직임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실무진이 리야드를 방문했고 후보 부지 시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 발표는 없었고 확정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착공 이전의 현장에는 언어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국 기업이 오면 한국식 업무 방식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통역사도 부족했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한국어 용어를 익혔고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생산 방식, 품질 관리 시스템, 협력업체 관리 방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이세 선생님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파이살 씨, 요즘 자동차 용어를 많이 공부하시네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 기업은 핵심 업무에서 한국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기술 문서와 품질 기준은 한국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죠. 파이살 씨가 준비하고 있다면 분명 기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고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확정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쓰냐고. 차라리 독일어 자격증을 따는 게 낫지 않냐고 했습니다. 2022년 12월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투자 규모는 5억 달러, 연간 생산량은 5만 대 규모였습니다. 착공은 2023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쌓아온 시간이 이제 빛을 발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던 언어가 곧 가장 필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착공 이전의 사우디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뒤늦은 후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현대자동차 사우디 공장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산업단지에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파견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참관하러 갔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리야드의 한 인력 회사에서 걸려왔습니다. 파이살 알아르비 씨 맞으십니까? 한국어 가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현대차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세 선생님이나 학원 동료들을 통해 소문이 난 모양이었죠. 이틀 뒤에는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흘 뒤에는 세 번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착공이 발표되자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공급업체, 설비업체,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모두 한국에서 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영어로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지만 기술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조율은 어려웠습니다. 특히 품질 기준, 안전 규정, 작업 지시서 같은 문서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핵심 업무에서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원본은 항상 한국어였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4월 초, 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중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품질 관리 및 현지 엔지니어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급여는 기존 직장보다 60% 높았고, 계약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현장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곳곳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한국어가 현장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통역사가 영어와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통역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설명하는 품질 기준을 현장 작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사는 단어를 옮길 뿐, 그 뒤에 담긴 한국식 사고방식까지는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입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사우디 작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런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까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팀장이 놀란 표情으로 저를 봤습니다. 파이살 씨,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파이살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5월이 되자 현장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었고,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늘어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세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파이살 씨, 요즘 문의가 너무 많아요. 수업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어 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엔지니어, 회계사, 행정직원,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한국어를 배우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늦었습니다. 한국어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려면 최소 6개월이 필요했고,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당장 내일 현장에 투입될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차 인사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이살 씨, 한국어 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더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부족할 겁니다. 6월, 저는 현장에서 한국식 업무 방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명확한 책임 소재, 철저한 일정 관리. 한국 기업은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켰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사우디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냐고, 왜 이렇게 정확하냐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하는 방식을 배운 것이라는 것을. 그 언어 속에 효율성과 책임감, 정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착공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한국식 업무 방식은 사우디 현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6개월을 일하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산업의 DNA였고,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조직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품질 관리자가 불량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불량 발생 일시, 발생 공정, 담당자, 원인, 조치 사항, 재발 방지 대책. 모든 것이 한 페이지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양식은 회사에서 정해준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명확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이런 명확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업무 문서에서는 반드시 명시했습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었습니다. 작업 지시서였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지시서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동사가 문장 끝에 오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마지막에 정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3회전 조인다. 토크렌치로 30Nm까지 조인다. 애매함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지시서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명확했습니다. 영어는 문장이 길어지면 의미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조사 덕분에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로. 이 작은 조사들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안전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안전화를 반드시 신으십시오. 작업 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반드시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어에서 반드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를 의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사우디 작업자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습니다. 너무 엄격하다고, 규칙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격함이 그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을. 8월에는 품질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저는 통역을 맡았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불량률 제로입니다. 제로. 영어로는 zero. 한국어로는 0. 하지만 한국인들이 말하는 제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지였습니다. 거의 제로가 아니라 완전한 제로를 추구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통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언어라는 것을. 애매한 표현이 적고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달성해야 할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는 언어라는 것을요. 9월, 저는 한국 본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울산 공장을 견학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산업의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공장 벽에는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품질 제일, 안전 제일, 고객 만족. 짧고 명확한 문구들이었습니다. 한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짧지만 강렬하고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명확함이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연수 마지막 날, 교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파이살 씨,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언어입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한국 산업의 힘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찾습니다. 그리고 해결합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뒤 저는 현장에서 한글의 힘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매뉴얼은 정확했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는 효율적이었으며 한국어로 소통하는 팀은 빨랐습니다. 10월, 사우디 동료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파이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릅니까?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그렇게 만듭니다. 한글은 명확함을 강제하는 언어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언어는 사고방식을 만들고 사고방식은 행동을 만듭니다. 일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배운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운 것이었고 새로운 일하는 방법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책임이 분명했고 목표가 뚜렷했으며 실행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특징이 한국 산업의 속도와 정확성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한국을 이해했고 한국을 통해 성공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2023년 11월 리야드의 한국어 학원은 북적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교실이 이제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갑자기 중요해졌다고. 현대차가 와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중요했던 언어가 필요해진 순간에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을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왔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뒤늦은 깨달음이 왔을 뿐이었습니다. 압둘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옛 동료였던 그는 독일 미넨 공대 출신 엘리트 엔지니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제 한국어 공부를 시간 낭비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파이살, 한국어 배우는 거 도와줄 수 있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 6개월은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2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공고가 넘쳐났습니다. 급여는 계속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어떤 곳은 3배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부족했습니다. 현대차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살 씨, 한국어 가능한 엔지니어를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모두 이미 채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프로젝트는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12월. 이세 선생님은 수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주말반, 저녁반, 집중반, 교실도 3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파이살 씨, 초급반 하나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선생님은 격려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살 씨는 현장 경험도 있으니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1월, 저는 주말 초급반을 맡았습니다. 20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엔지니어, 회계사, 행정직원, 대학생, 모두 한국어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국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급여가 높아서. 저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면 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일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언어 배우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2월, 첫 번째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을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3월이 되자 절반이 떠났습니다. 처음 20명이었던 학생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학생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쉬운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배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채용된 통역사들의 실력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 대화도 어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기술 용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의미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통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한국식 업무 방식, 한국 기업 문화까지 교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개월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월, 첫 번째 수료생이 나왔습니다. 6개월 교육을 마친 1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을 넘어 한국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자 바로 성과를 냈습니다. 5월, 압둘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파이살,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2년 전부터 준비했는지. 저는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어를 공식 외국어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도 한국어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중요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해진 순간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움직이기 전 조용히 준비한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뒤늦게 몰려온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그리고 준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2024년 9월 현대자동차 사우디 공장의 첫 번째 차량이 생산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리야드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장 앞 광장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기와 나란히 걸린 태극기는 사막의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제가 한국어 학원 문을 두드렸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언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던 언어가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사우디 산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장도 인사말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의 한국어 연설을 제가 아랍어로 통역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 최신 로봇 설비,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 모든 것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우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우디 엔지니어들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었습니다. 1년 전 한글 자모도 몰랐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어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파이살 선생님, 저 첫 차량 검수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인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고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 방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태도, 함께 일하는 방법. 그것이 진짜 교육이었다는 것을요. 10월, 공장은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200대, 한 달 6,0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습니다. 사우디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차가 아랍 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질관리 부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고문과 사우디인 직원들을 이끌며 일했습니다. 회의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섞어가며 진행되었고 문서는 양쪽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고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파이살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언어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입니다. 그것이 한국 산업의 특징이기도 하죠. 11월, 이세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이살 씨, 제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계약이 끝났어요. 저는 아쉬워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파이살 씨가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가르치십시오.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 마음까지요. 12월 마지막 날,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막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공장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생산 라인은 밤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사우디는 사막에서 번영을 만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미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문자였고, 아랍어는 수백 년 문명을 이어온 언어였습니다. 두 언어가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취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은 우연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고, 행운이 아니라 준비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글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던 언어가 제게 기회를 주었고, 취미로 시작한 공부가 제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만난 한국의 얼굴은 태극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함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고, 제 삶에 적용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은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두 나라의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다리라는 것을. 한글이라는 다리를 건너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그 세계는 제게 기회와 성장과 미래를 주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땅에서 같은 하늘을 보며 사람들은 꿈꿉니다. 저는 이제 그 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